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람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신일섭 원장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그렇지만 또 오늘 날씨는 춥지만 해는 밝게 뜨고 오늘 우리들은 이 토론회를 아주 빛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네 기빈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마 여러분도 다 모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국민들의 내빈 소개, 이어서 공동 주최자인 이용섭 의원님과 박의다 최고위원님 두 분의 인사 그리고 토론 순서로 진행하며 제2부 토론회는 유한호 교수님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좌측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 굉장히 바쁘시고 또 공사 다망하신 여러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귀중하고 어렵고 전부 다 내 기빈들입니다. 이 내 기빈들을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고
인사해 드린 것이 도리오나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호명이 되시면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서구각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지방대학 육성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대학 육성법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인 만큼 교육 관계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장이신 조호건 의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조선 이공대 김왕복 총장님 오셨습니다. 고구려대 김형배 총장님 오셨습니다. 조선 박성수 전남대학교 경대학 원장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오늘 행사를 또 굉장히 뒤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정책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행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혁신정책 포럼의 조영풍 전 광주대 학장님 고문이십니다. 또 YWCA 전 총장이시면 안희옥 총장님 모셨습니다. 혁신정책 포럼의 고문이십니다. 혹시 제가 꼭 소개할 분 빠졌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선대 박해천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다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못한 점 여러분들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혁신포럼에 여러 교수님들이 다 오셨네요. 몇 분 우리 교수님들 좀 잠깐 일어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김희겸 운영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오셨구만. 교수님들 정철 교수님 여기에 지금 혁신포럼의 교수님들 한 50분 됩니다. 50분들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오늘 민실련의 최병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 소개해 드렸는데 미처 못 드린 점은 또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자 최고위원님께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시기는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이신데 제가 먼저 자리에 나서게 됐네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22년 동안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제일 정말 곤혹스러웠던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공기업에도 갈 수 있고 또 대기업도 갈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이 어느 날 그것이 제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 교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 정치로 방향을 바꿨고요. 또 나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논의하시게 될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었습니다. 저는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뭐를 담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격차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지역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인재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제대로 진출할 수 없고 또 성장할 수 없는 구조,
이거를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할 때 이 법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느냐면 물론 공무원 또 공기업 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도 그즉 출신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그 초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자기네 지역의 인재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재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장들께서도 얼마든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과연 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저는 가장 큰 힘을 입었던 것이 성별 역량평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가령 모든 앞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것이 그 법으로 인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자 어떤 역량을 입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장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인재에 대한 역량 평가를 모든 법과 제도에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오늘 많이 교수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더 정말 다듬어지고 또 정말 갖춰지면서 정말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가운 교수님들 얼굴 뵈니까 제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좋은 날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석 국회의원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실은 우리 신일섭 교수님께서 소중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소중한 분들은 우리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죠. 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우리의 미래고 소중한 분인데 이미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해서 감사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저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님 너무 감사하시고요. 실은 최고위원회가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강주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토론회 때문에 내려오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4시 몇 분에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주제가 갖는 내용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또 국회 교육과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명감 가지고 오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은 우리 신일섭 교수님은 뭐 지금 사회를 볼 그런 군번은 아닌데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선 여기 보시면 오늘 차장을 맡아주실 유한호 강규대학교 교수님, 또 발제해 주실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님, 토론자료 참여해 주신 분들 아주 소중한 분들이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셨어요.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 이분이 갖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이제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 법을 시행해야 될 시행령은 교육부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시면 시행령 만들 때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범 조선대학교 기초과학대학장님, 김한배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님, 최은순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실장님, 그리고 김명식 남도일보 사회부 부장님, 김국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님, 이 토론자 주제 발표자만 봐도 그야말로 다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한 분씩 모시기도 힘든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혜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전남에서 제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조선대니까. 조선대는 조선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고 전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전남대학이거든요. 제가 전남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직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님보다는 좀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재선이라서 국회의원 오래 오면 말만 늘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1997년 12월 18일 날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제가 그때 근무했던 게 재정경제부였습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국장급 이상 중에서 호남 사람, 그러니까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합해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 1월 달에는 제가 재무부의 재정경제부에서 1급으로 승진했는데 그때 어느 일간신문에 까십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용섭 실장 때문에 재정경제부 1급 이상 7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제가 2008년 2월 1일 날 건설교통부 장관을 그만둘 때 그때 19사람의 국무위원, 장관이 있었는데 그때 지방대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의원님은 교수님 하면서 그걸 몸으로 느끼셨는데 저는 제 피부로 이제 지방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하는 걸 몸으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실은 이제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학벌주의 완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런 이제 국가적인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호남이 이렇게 낙후돼 버렸는가?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없었던 1949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이상 그 기간 동안에 는 거죠. 그때 우리 호남의 인구가 510만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영남의 인구는 620만 정도, 그래서 32%였습니다. 지금 인구의 50% 가까이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그때 인구가 41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됐어요. 금년부터인가 이제 우리 호남의 인구를 추월한 충청도의 인구는 15%에서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영남의 인구는 600만에서 1300만 이상으로 늘어났고 우리 호남의 인구는 510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충청도도 늘고 수도권은 엄청나게 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것이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여계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 유출되고 있거든요. 우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좋은 명문 대학에 간다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입학하면서 또 떠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지방대학 나온 또 유능한 우리 대학생들이 직장 따라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면 결국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방대학 이 육성법을 제가 교과위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좋은 공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교과위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화 시대고 각 지방이 자기마다 고유하고 독특함을 살려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방대학을 육성시키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혜자 의원님께서는 지방대학 이 육성법,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만드시면서 시도지사가 지원하고 또 이런 인재 쪽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저는 이제 취업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단다면 후퇴의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래가지고 제가 2012년 말에 법안 내고
그 위에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님께서는 지역 균형 인재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 법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균형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보면 앞으로 이제 국가가 공무원을 뽑을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방대 출신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원래 처음에 내고 보도자료 내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은 지방대 출신을 20% 이상 뽑아라,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5급 행정고시의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이 규정을 형식적으로나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이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무원을 뽑을 때, 그러니까 강주시가 지방 공무원을 뽑을 때는 적어도 강주시 출신, 전남까지 포함해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을 지방대 출신이나 지방 출신으로 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교육부 국장님께서 시행령에다 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공약으로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공기업 직원들도 지방 출신을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나주희 혁신도시 같은 데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게 내려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방 출신의 출신의 졸업생을 적어도 60% 이상 채용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만 안 들어가 있지 법에 이런 규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의대랄지 치대랄지, 이게 이제 치대인데 보니까 한의대랄지, 그리고 법학 전문대학, 이런 것은 이제 비교적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졸업하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무슨 규정이 있느냐면, 지방대학은 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그 지역 출신으로 메꾸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기업,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메꾸도록 권장을 했고, 그걸 메꾸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인센티브가 아니라 불이익을 주도록 했고, 그 비율을 높게 이제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하되 사실상 이행하도록 거의 강행 규정으로 갖추었다 하는 점에서 이 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취업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펙 쌓기에서 도서관에서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마중물 역할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주제 발표자, 토론자가 계시고 또 객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또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님께서 교과위에서 또 교육부 국장님께서 시행령 만드실 때 또 저는 옆에서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큰 진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가보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을 발의해서 입법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축사의 말씀도 다 듣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와 좀 달리 내실 있는 토론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무튼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을 제가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최영태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또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유한호 광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유한호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으로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경실련 공동대표 그리고 사단법인 희망나무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서 먼저 교육부에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입니다. 배성근 대학교육지원관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교육학 박사를 거쳤습니다. 현재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장으로 대학지원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실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님이십니다. 이종범 교수님은 기초교육대학장님이십니다. 지금 학장회의에 참석을 하고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분이 곧 올 겁니다. 이종범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장, 또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장, 또 호남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남대학교 김한배 인문사회대 학장님이십니다. 김한배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호남대학교 기획처장, 또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 학장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 전남 개혁연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김명식 남도일보 사회부 부장님이십니다. 김명식 남도일보 사회부 기자님은 광주 언론계 교육 담당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이 지역의 교육의 문제점이나 교육의 좋은 교육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최은순 참교육학부모 회장님이십니다. 최은순 학부모 회장 참교육학부모 정책실장님은 이 지역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 또는 올바르지 못한 교육에 대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정책 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의 참교육의 선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국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이 김국민 총학생회장은 민족 조선대학교 건설을 위해서 현재 학생회장으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자를 전부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제 제2부 순서 토론회는 좌장이신 유한호 교수님께서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한호입니다. 이제 바쁘신 가운데 또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방대학 출신 취업문 열린다 참 반가운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격차의 핵심은 인재 격차다. 그러면서 그 인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의 우리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유기체는 모든 부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까지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작동돼야지 그 중에 어느 한 부분 고장나면 이거 바로 병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떨어지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국가도 저는 똑같은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모든 부분이 다들 균형 있게 어디 빠지지 않고 어느 한쪽이 또
강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한쪽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강하게 모두가 다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만 이게 제대로 된 유기체고 그래야 이 몸이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제 국가 전체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요즘에 와서는 특히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과 불균등 이것이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서울 쪽은 거의 뇌출혈 수준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계속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 쪽에 미세먼지를 넘어서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서울 시민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광주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지 아니면은 같은 동포로서 그 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서울 사람들 우리가 동정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정도로 돼서 서울 쪽 그뿐만 아니고 대기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광주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쩌면 광주는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공기 오염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서울이고 광주고 저기 완도고 비슷한 조건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그리고 병나는 거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경우는 서울 쪽은 뇌출혈에 가까운 아주 초고혈압 수준이고 그리고 지역은 이게 빈혈 수준으로 와 있다. 그래서 빈혈에 걸린 지역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과연 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같은 서울과 또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을 넘어서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취급받고 대우받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 국가 안에서도 자존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도 자립적으로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맞선다기보다는 하여튼 국제사회와 같이 교통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논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와 같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담고 있는 이 법률을 제정에 앞장서신 두 분 국회의원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저도 대학 현장에 있으면서 늘 고민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누구를 취업시킬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취업시킬 건가 이거 아주 저희들의 중요한 고민인데 이런 고민을 상당 부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광주 지역이 앞으로 또 광주 지역 또는 호남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 거기 사람이 없으면은 지역의 미래는 없다. 그 사람이 핵심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사회 진출시키고 사회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님의 주제 발표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선대 기초교육대학의 이종범 학장님 그리고 호남대 인문사회대 김한배 학장님 그리고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님 그리고 남도일보의 김명식 사회부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김국민 총학생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님의 토론 순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먼저 발제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최영태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영태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화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신인섭 교수님 전화로 대학
진흥과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압력을 듣길래 응급결에 전화로 그러면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발표 준비를 위해서 법안을 내용을 좀 살펴봤고 마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교육부에서 지방대 육성안을 또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발표된 교육부 육성안을 보니까 지방대 육성법에서 다룬 내용들을 상당 부분 수렴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교육부 육성안은 작년 10월에 나왔고 이 법안은 12월에 말에 통과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여기 와 계시는 이용석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세연 의원님 세 분이 이미 법안을 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와도 조율이 되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을 수렴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발표 주제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발표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 중에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소위 지방대학의 비중이 대학 숫자와 학생 수가 각각 6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이 지난 20년 동안 심한 몸살을 앓고 침체를 거듭해 왔습니다. 두드러진 변화로 보면 우선 지방 명문대학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우수 학생 유치는커녕 학생 정원 채우기에 급급해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5년 후에는 입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같아지고 10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17만 명이나 초과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주 전남의 경우는 전국적인 이런 통계 수치보다 약 5년 앞서서 강주 전남의 현재 졸업생 숫자가 45,853명이고 입학 정원은 46,124명으로 이미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5년 후에 있을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예측이 맞는다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지역 대학들 대부분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특히 5년 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지고 10년 후가 되면 대학 자체를 폐쇄해야 할 위기에 몰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의 절반가량은 10년 후쯤 되면은 대학 폐쇄를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태풍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우리 지역을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지방대학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됐느냐? 거기에 가장 큰 배경은 수도권 집중주의고 이에 따른 지방의 피폐 현상일 겁니다. 수도권 집중주의와 지방의 피폐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특히 대학 수험생들의 인서울 현상, 즉 지방대학 탈출 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지방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심한데 그게 대학 입시 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방대학의 어떤 그 위기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한 취업 환경 및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차별 분위기 등이 결합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지방대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지방대학이 이와 같은 존립 기반 약화는 학생, 교수, 직원 및 지역민의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즉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이고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악순환의 고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대학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부재한 가운데 교육부 차원에서 지극히 지역적이고 임시 미봉적 내용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스스로 법적 해석을 모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경에 당시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립대학 특별법 제정운동이 있었고 또 국립대학 총장과 사립대학 총장들이 총망라해가지고 지방대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은 모두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역차별 시비에 묻혀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동시에 입안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법안과 육성방안과 국회가 마련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입니다. 이미 사회자도 소개했고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가 제정한 법안은 이용섭 의원이 2012년 11월에 제안한 것과 김세연 의원이 2013년 5월에 그리고 박혜자 의원님이 2013년 6월에 각각 발의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들 3개 법안들을 수렴 종합하여 교체안으로 만든 후 작년 말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은 학생 유치, 교육, 취업 등 지방대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이용섭 의원님 및 박혜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법안을 10년 전부터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놀겠지만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통과되고 해서 두 의원님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때 이 법안을 마음껏 통과하셔도 아무 비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두 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및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던 지방대 육성 법안의 취지를 살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대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크게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방대 육성은 첫째로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을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잘 가르친 대학을 사회에 내보내서 사회에서 우대받는 그런 인재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안, 즉 정부에서 제시한 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안 중에서 우수 학생 유치에 관한 것, 그리고 잘 가르치는 문제, 세 번째로 취업 잘하게 만드는 이것을 각각 세 개 내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강주 전남에서만 5,000명 내외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전남대학교 입학 정원이 한 3,500여 명 정도 되니까 전남대학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와 그 다음에 중규모 정도의 이 사립대학 두 개 대학의 입학 정원이 매년 이 지역에서 서울로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치지 않고 2차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병렬이 이어지고 3차로는 지방대학 졸업 후 수도권 취업의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작년도에 전남 지역 인구 감소가 3,0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과거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다가 3,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해서 전라남도에서 매우 희망적인 징조라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매년 5,000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화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있죠. 이것도 지방대학의 우수 신입생 유치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민생 문제지 그것이 어떤 대학을 갖다가 살리기 위한 대학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한 그게 1차적인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 문제인데 이 민생 문제인
반값 등록금 문제 국가 예산이 아마 금년에도 한 3조 내지 4조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다면 6조 원 정도로 투입이 돼야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한 6조 원 좀 넘죠. 그래서 우리가 1% 고등교육에서 GNP 1% 정도로 한다면은 10% 정도로 이제 10% 아니 1.1% 0.6에서 1% 늘린다 했을 때 그 늘려봤자 한 5조 정도 되는데 반값 등록금 예산을 제대로 한다면 6조 원 정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3, 4조 정도로 여기 투입을 하고 있죠 보면. 근데 이 반값 등록금 정책 역시 지방대학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도 돈이 적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수도권 사립대학에 진학이 수월하게 될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지방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수학생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대학 중 여전히 경쟁력 있는 의치학 분야에 대해서 법안과 그다음에 교육부 지방대 육성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 고등학교 출신들을 배려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변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거기에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큰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런데 출산율 문제는 대학이나 정부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년에 당장 출산율 문제가 기대한 만큼 올라가도 대학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20년 후에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수도권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이 지방 계획이 잡아주는 것.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지방의 모든 대학들이 이 역할을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서울로 갈 학생들을 묶어두는 데 있어서는 지역에 최소한도 한두 개 명문 대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육부 용어로 빌리는 선도 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두 개의 명문 대학을 육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 두 개 방안이 함께 추진되되 또 내용에 있어서는 별개의 그런 안들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 속에는 BK 사업이라든가 특성화 사업 등등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가르치는 대학 문제입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을 잘 가르쳐 지방대학생들을 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인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방대 육성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제 발표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 선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특성화 문제를 지정을 하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해외 교류 연수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혹은 시설 설비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구비를 갖다 지원한다든가 등등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에 나온 내용들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하고 또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기할 방안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권이 이 법안을 위해서 정부에게 주지를 환기시키고 또 예산 심의 때 반영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제시한 지방대 육성안에 대해서 제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들 중 지금까지 대학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그 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안에는 이것을 특성화 분야 지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마침 오늘 교육부에서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특성화 사업은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규모가 큰 종합대학의 경우 모든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존립해야 할 학문 분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에 의하면 특성화를 너무 강조함으로 인해서 특성화에 해당될 수 없는 학문 분야 그리고 종합대학 규모가 큰 종합대학의 경우는 또 거기에 모두가 해당될 수 없는 학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취업 전략이 다품종 소량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문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로 집중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언론인을 지망한 학생 한 과에 한두 명,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 한두 명,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 한두 명, 서너 명씩에서 다양하게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과로 하여금 특성화를 해서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라 하면은 결국은 나머지 학생들이 들러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성화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대학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특성화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되면은 나머지 학생들을 갖다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과거 누리 사업이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이 0.6% 정도 되는데 이것을 1% 정도로 신장시키게 한다는 이것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학계라든가 많은 어떤 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이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하는 고등교육 예산의 증액이 전제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연구비 등에서 수도권 대학의 일부를 지방대로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갖고는 저는 성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되는 식의 처방책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갖다가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서 당장 1%까지 못 늘린다면 최소한도 0.1%씩이라도 증액, 그러더라도 1년에 1조를 증액해야 0.1%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금년이 2년 차인데 고등교육 예산이 0.6%에서 얼마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저는 0.6%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 교육부 안에 보면은 이게 유관 부처와 연계해서 지방대 육성화를 관철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협력 사안도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증진 방안인데요. 저는 이번 지방대 육성법의 가장 큰 의미는 취업 문제를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부 안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고시 안에 추가해서 7급 공무원 채용 시에도 지방대 할당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대생 다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법안에는 공기업들에게도 이제 30% 이상 할당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기업체에도 300명 이상 경우는 채용 할당제를 권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권장하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할 경우 채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때 지방대생들에게 35%의 어떤 그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육부와 지방대 육성법에도 공기업에게 30% 범위를 적용했는데 좀 더 상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 비율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요. 내집 말로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2013년 말 교육부와 국회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 육성의 책무를 부과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교육부 소관 사항으로 지부되고 지자체는 그 육성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법률로 지자체에게 그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방대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해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하고 이번 법안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지비 문제로 예산에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지방대 육성에 관한 책무까지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고등교육 지방 교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져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또 학생회장이 토론자로 나와 있는데 저는 80년대 90년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80년대 90년대는 대학 학생운동이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들이 자기들이 대변하는 지방대생들이 지방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회가 운동권이 그들 대학생들의 애로점을 갖다가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은 지방대생들의 취업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업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도 전혀 그것은 이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학생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체가 나서야만 제도가 바꿔질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요약에 나오는 내용들 지방대 명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든가 GDP 1%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입 수험생의 숫자가 크게 축소될 경우 많은 대학들이 학생이 없는 대학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미리부터 대학들이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폐쇄 위기에 처한 모든 대학들이 또 평생교육에만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대학들은 폐쇄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런 경우 해당 대학 관계자들이 미리 합리적 대안 모색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치권이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 육성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폐쇄돼야 할 대학들에 대해서는 출구를 마련하는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후 쓰나미가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것을 요약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돼 있고 글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훨씬 조금 더 분명해지고 좀 더 실용적인 대안도 제시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은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요즘에는 교양대학이 기초교육대학으로 많이 바뀌었죠. 기초교육대학의 이종범 학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토론. 다 소개 아니고. 예, 제 1순위입니다. 교양교육이라고 그러니까 교양하면 좀 느슨하고 리버럴 아츠라고 그래요. 좀 리버럴 아트. 네. 아카데미. 근데 요새 전문가 뭐 전문성 뭐 이렇게 이야기 이런 게 자꾸 되게 전문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홀로 이야기하고 독화, 홀로 이야기하고 그 소리는 나오는 소리는 무지하게 단조롭고 단석, 돈 많이 벌자, 잘 살아라, 누구 이겨라 뭐 이런 게 전문성이란 말이죠. 근데 하여튼 이게 그래도 이게 또 그렇게 우리 경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왔어요. 이름이 저 공범도 못되고 종범이어가지고 근데 누가 좋게 설명을 해서 거기를 백범 선생 따라가면 그거 괜찮으죠? 이렇게 말해서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을 나한테 해줘서 내가 근데 감히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는 제가 못 오고 삽니다. 발표자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이게 그 진단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유수 신입생 유치 방안이라든지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 증진 방안 이런 걸 좀 제시하는 데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이 정부 때 한 10수년 됐죠. 우리 고장 도체의 누정과 서원이 이 공부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전하자 유학파, 미국 유학파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요사이 지방대학 육성한다는데 일본의 제국대학 열이 있었고 미국 경우 오랜 사학 전통이 있는 매사추세츠 등 동부는 조금 다르지만 중서부 경우는 인구 500만이 조금 넘는 유식헌신 주립대학이 세계 대학이듯이 대강 500만 기준의 세계 대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세계 대학이 되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2,700만인가 뭐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대학이라고 해서 전 학문 분야가 모두 세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문 분야가 무시되거나 배타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매우 다양한 교양교과가 제공되고 강제되고 있습니다. 강제된다. 요새 대학 공부 가르치면서 이제 아까 7급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사이버 강좌 같은 거 들어요. 학점 따는 거. 듣고 사이버 강좌 틀어놓고 출석으로 해놓고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참 안 됐다. 절대 너는 시험을 못 든다. 그 사이버 강좌에 내가 그 강의한 게 그러니까 인물로 보는 호남 역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보면 한국사의 상당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 조선시대부터 해방 우리가 근현대까지는 공부를 할 건데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공부 그냥 평소에 그때 너 여기 있는 너 서 있는 그 자리를 충실히 파고 열심히 하는 것이 공부하는 길이다 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게 참 답답해요. 근데 강제되는 게 중요합니다. 강제 공부란 것이 이게 요새 그 공부가 뭐 몸과 건강 뭐 골프 세계 뭐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 교양 과목이라고 제공하는 그거 전부 공급자 교수죠. 수요자 학생하고 야합은 우리가 야합 과목이라고 야합이 무엇인 줄 아시죠? 들판에서 뭐 하는 거? 그래서 야합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게 교양국이 망해가지고 이게 전공 분야까지 전공까지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내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그럼 좋은 대학 만든 게 뭐냐? 그랬더니 조선시대에는 당대의 산림학자가 머물던 곳이 바로 최고대학이었습니다. 최고대학이 지방에 있었던 셈이죠. 퇴계나 남명 하서 계신 곳이 바로 당대 최고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문인 제자들이 전부 성리학으로 특화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말 아닙니다. 퇴계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었죠. 그리고 퇴계를 본받아 공부하고 벼슬 살고 사람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큰 학자가 있고 최고 학자를 본받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우수 여부로 대학의 등급이 매겨지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입학생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교양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특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학과 그것도 게임 이론은 친구의 발언이에요. 한국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교양인이고 보편인입니다. 이 세계인이고. 그러다 그날 막걸리를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특성화에 대한 비판, 특성화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존립해야 할 학문 분야가 있고 그 학문을 전공하는 그대로 인용하기를 학생들에게 양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지적의 정당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지로 교육이 무엇입니까? 토론자는 공급자 본위의 교양교과, 공급자가 수요자의 영합하는 차마 야합이라고 쓸 수는 없더라고요. 영합하는 교과로 기본법이 된 교양교과로는 처음부터 양지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 발전 없이 특정 학문의 뜻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바람직한 인재양성으로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대학이 이를 빌미로 교수 중심 특성화를 주도하면서 교수 중심 특성화를 주시하면서 학생의 자질과 창의 개발에 무관심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 기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 등의 특성화 분야를 전제하는 특성화 분야를 해서 평가하는 에이스 사업은 교양교육 역량 사업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병행해서 다시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이게 특히 이거 선생님들 지금 우리 서울에 지금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길 있죠. 서울 목동, 반포 이런 데가 가장 잘 돼 있어요. 보도, 인도. 근데 정녕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 같은 보충사 앞길, 첨단 뒤에 참 보고는 그 길, 인도 없어요. 보도 없어요. 보도 없죠. 지금 이 지방교육을 황폐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방교육을 황폐화라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얼마나 이게 대학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자기 헌신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참 그렇죠. 지방대학의 육성은 절체절명의 시대 과제이지만 좀 시야를 크게 갖자. 지방 명문대학 육성에 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 분야에 있어서 세계대학을 목표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00m를 갔을 때 80m에서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100m 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100m 경주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100m 경주, 세상은 100m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 끝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명문대학에서 세계대학으로 바꾸자. 우리 발표자님 그렇게 바꿔주시면 더욱 멋있겠습니다. 지방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학이 맡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정신은 현 단계에서 더욱 고양돼야 지방대학 육성법이 재구실을 할 수가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가 엉터리로 돼가지고 지원하면 뭡니까? 그거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국민 세금 딴 데 쓰는 거죠. 아프지 않고 민주주의 못 오고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로 조금 불편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실 반값 등록금이 처음 논의될 때는 국가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에서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학생 학부형의 비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국공립대학의 수준으로 낮추는 문제가 먼저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방이사제를 통한 부실 불건전 사학의 바로 억제, 사립대학의 공공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도출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사립대학교 법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값 등록금 문제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립과 사립의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의 반값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목표에 부응하는 사립대학의 반값이 돼야 되고 이때 사립대학 재정 부족분은 중등교원의 경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거 그냥 주면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대학 혹은 사립대학의 학과 교원의 뭐 인건비 월급인데 를 국가가 제공하는 방안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 됐으면 차라리 낫겠다. 아니 근데 이것도 저는 이게 글을 쓰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립대학에 너는 국가 교수고 나는 그냥 교수고 나는 학교 교수고 너는 국가 교수고 지금 이제 전대 의대 가면요 임상 교수 있고 국가 교수 따로 있어요. 교육부 교수 있고 임상 교수 따로 있고 그러듯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이것이 무엇이 되지 않겠는가? 뭐 다 요새 교수 엄청나게 많죠. 초빙 교수, 초빙 교수, 교류 교수, 대우 교수, 연구 교수, 석좌 교수. 우리는 그냥 교수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복잡합니다. 이것이 사립대학의 우수교원 초빙의 빠른 길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또 여러 국가가 각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략산업 육성에서도 이게 발군의 사로 산학 연계가 빈상관학 연계 협동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이 교육 문제 나오면 다 전문가고 다 서로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최영태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늦게 오셔서 별 이상 없이 주어진 몫을 잘하셨습니다. 좀 길었지만 재미있었죠. 우리 비교적 어두운 아직은 좀 어두운 앞으로 좀 더 밝게 만들려고 하는 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해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양 열심히 쌓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저 호남대 인문사회 김한배 학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 시간은 앞으로 한 7분 정도 저 앞에 시계 있으니까 대략 30분 안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현재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대학의 그 지방대학 육성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얼마나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5%도 안 될 거야.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현재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수, 교직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석 의원님이라든가 박혜자 의원이라든가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역구 국회의원. 근데 그분들이 또 다 관심을 갖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된 교육부나 또는 관련 부서의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지방대학 육성 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일 뿐이지 그 외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른 부서 아무 관심 없고 기업은요 사람 채용할 때 갑이에요. 사람 뽑아다가 좋은 사람들 뽑아다 쓰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지방대학 육성에까지 무슨 법으로 규정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은 별 관심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지방대학 육성하면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제가 불행히도 학교에서 이러저런 보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처장회의를 가면은 제일 분위기 좋은 게 학생처장회의입니다. 학생처장회의는 서로 걸릴 거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술도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뭐 기획처장, 입시처장 가면은 싸워요. 이제 무슨 안에 대해서 지역과
이제 지방과 수도권 또는 국립 공립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발언하면 뒤에서 야유를 하고 야단입니다. 여기 교육부 계시지만은 교육비 하나 탁 던져놓고 대충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싸우라고. 이렇듯이 이 지방대학의 문제에 관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주 예민 반응하죠.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이 줄어들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지방대학 지방에 계시는 우리 이 학생들의 부모들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 이쪽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들의 큰 관심은 고등학교의 관심은요.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 고대, 연대에 몇 명 집어넣느냐. 거기 보시면은 뭐 전대나 조대, 의대 정도 들어가야 그 현수막에다 이름을 끼워줄 정도입니다. 지방대학 발전은 본인 일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니까 과연 지방대학이 왜 발전해야 하는 논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지고 이것들을 설득력 있게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이 지방대학 육성 발전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는 쉽지도 않고 그 남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지역 발전으로 치환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이 등가 관계에 있다. 이걸 증명해내면은 이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부를 막론하고 아주 최우선적 국정 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정치 행정적으로는 원론 강론에서 다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호에만 그치는 적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가 정책과 예산에 지역 균형 발전은 바로 반영해야 할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하고 그러면 지방대학 관계,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강조하셨어요. 결국은 인재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대학에서 그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 최 교수님 발제에서 나왔듯이 지역에서의 인재 유출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죠. 이 하나 몇 가지 더 붙일 수도 있어요. 편입에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면은 석사과정 가요, 박사과정 가요. 무조건 이 서울이 이 진공 소재기처럼 다 빨아들이는 추세죠. 그렇게 다 유출이 되니까 결국은 지역에 남은 이제 인재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 발전의 핵심, 이 지역 발전의 관건은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방대학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배출해내는 최대 공급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방대학의 발전이 결국은 지역 발전하고 동일시된다. 따라서 지방대학을 어떻게든지 발전시켜서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 인재로 하여금 그 지방을 다시 이끌어 나가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대다수들은 이 문제에 관심조차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나 통계를 제시하고 이게 결국은 국가 발전과 병행한다, 상생하고 윈윈한다라는 논리들을 개발해가지고 그 쭉 홍보하고 선전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그걸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해요. 이 자체로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그 지역발전 인재, 지방대학 발전에 많은 그 제공이 저절로 찾아들지 않느냐, 인센티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재 유출 부분인데 결국은 인재 유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대졸자가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간다 이거예요. 여기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죠. 결국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쓰기 위해서는 수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인재의 수요처가 그 한계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인재를 쓸 곳들, 다시 말하면 기업체죠. 취업 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방대학의 발전하고는 동과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이 평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요새 그래서 평가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받는 게 대학한테는 엄청난 이 소위 대학의 정열과 공력을 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력과 공력을 학생들을 키우는 쪽에다가 좀 더 투자한다면 훨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했지만 지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기준도 다르고 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평가는 받아야 하거든요. 평가에 안 받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아주 입시라든가 모든 이 영역에서 아주 학교가 혼쭐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허용된 편법입니다. 허용된 편법을 써가지고 시험률도 맞추고 뭐도 다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제한 목록에 자꾸 넣죠. 근데 도둑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데서 또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면 서로 좋은 방법들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이런 편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항구적으로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그다음에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그에 대한 그 지표들을 개발을 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에 관한 그 노력, 정렬을 정말로 지방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토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뭘 해주라 이 소위 말하면은 중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다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것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자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이용섭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아까 본인 이야기하신 대로 지방대학 출신으로 해가지고 어디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 못지않게 당당하게 하셨고 뭐 제코로 숨쉬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죠. 지방대학 4년 동안에 우리 교수들이 공부 잘못 가르쳐가지고 서울에 있는 출신들한테 뒤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지자체 또는 사회 여러 가지 사회 전체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전과 그런 그 리더십을 길러주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좋은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불러와 습관도 시키고 이건 한 대학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지자체와 대학들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대학의 우리 지역에 지방에 있는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인재가 다시 자기 후배들한테 환원하고 이런 그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넘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자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시간이